예,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도서관 정책 워킹그룹 오픈 세미나 2일차 오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일차 오후 행사에도 한국도서관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전에는 공동체 활력을 위한 문화 서비스 확대와 지역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2개의 사안별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어집니다. 예, 먼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방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수경 부연구위원께서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노수경입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부분입니다. 네, 목차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에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쯤에 있냐면 정책 목표 2번 공동체 활력 연대 협력 플랫폼 그리고 2-3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기관 연대 협력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3-1번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과제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서비스 그리고 도서관 리빙랩 조성 2가지가 있습니다.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종합 발전 계획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 전략 방향이었고 핵심 과제로는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연계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확대, 문화 서비스의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의 생애별 삶의 문제와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었고 또 재외 한국인이라던가 국내 이주민, 국내 주민의 다문화 포용성과 상호 문화 이해 확대를 위한 노력의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4차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보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공동체 활력, 연대 협력 플랫폼입니다. 핵심 과제로는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 연대 협력이고요. 추진 과제로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징을 좀 보면요. 3차의 비교해서 사회적 포용에서 공동체 활력으로 단위 도서관이 실행할 수 있는 범위의 명확성이 좀 더 강화되었고 KSDGs, LESG 등 명확한 사회문화적 가치 지표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3차 추진 사업에서 발전적으로 확대 및 연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삶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이 기능들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서 있는 이 세부 과제 추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KSDGs의 연계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의 사회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도서관 발전 지수 LESG 개발 및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LESG는 시민과 더불어 지속 가능 활력 있는 도서관으로서 이제 배경재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분과장님께서 이미 훌륭한 연구를 해 놓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가지로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요. 사회적 도서관으로서 인프라 넷이라 이게 지역 사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깨끗한 환경, 그린 도서관, 친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을 통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포용, 소셜이 되겠고요. 신뢰받는 도서관, 거버넌스 확립이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SDG 달성 노력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사회 선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틀 내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의 공동 목표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명시한 바 있는데요.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증진, 그리고 양질과 교육 보장, 성평등 달성,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등 이제 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일과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사회 선도를 위한 KSDGs의 달성 노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 SDGs 수립 과정에 준해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SDGs는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과 17개 목표 그리고 122개 세부 목표를 2030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 리빙랩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서관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리빙랩 운영 등 지역문화 소멸 대응이 지금 4차 과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속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예산 투입 등 기존 정책 사업 추진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나 리빙랩 등 지역 주민 활동과 참여하는 그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작성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수요 기반의 도서관 리빙랩 체계화 및 전국 네트워크 포럼, 지침 마련 및 컨설팅 현장 안내, 네트워크 포럼 참여자 대상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 등이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리빙랩이 과연 무엇일까요? 리빙랩이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특정 공간에 또는 지역에서 사회 혁신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주도형 그리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실험실이자 테스트베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생활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 실생활 맥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으로 지역 밀착형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리빙랩의 활동은 에너지, 주거, 교육, 그리고 교통, 건강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에 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커스 스페이스와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고 또 공간이 있어야 하는 개념과는 달리 거버넌스의 개념이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해서 국내외 유사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서비스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탄소 중립 그린 도서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 구립도서관입니다. 네, 오늘 도서관에 이제 부장님께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LESG 중 친환경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린 경영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도서관 에코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린 마케팅 실시가 굉장히 인상적인 도서관인데요. 온실가스 감축량 준수를 통해서 벌써 3,236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성과 목표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HESG를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립 해공도서관입니다. 해공도서관은 차별화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HESG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H는 특성화 프로젝트, E는 친환경 독서 문화 프로젝트, S는 사회적 가치 확산 및 포용, G는 주민 참여 프로젝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사회적 문화적 가치 확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우 로비 공간을 개선해서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을 예정으로 지금 도서관 리빙랩의 목적과 유사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LESG의 관점에서 골고루 사업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의 ESG인데요.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부분에서 우수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은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가 정확하고 관련된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27개의 지점과 메인 도서관에서 재활용 및 퇴비화, LED 조명 교체, 그리고 미국의 지금 미국에 있는 에너지의 기준인 LEED 실버 이상의 인증받은 도서관 건축을 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카드도 친환경 소재로 만든 에코 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포용적 서비스 제공, 교육 및 평생학습,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등이 지금 인상적이었고요.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한 운영 및 책임성, 윤리적 경영, 특히 공정한 인사관리와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여 모든 직원
직원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협력과 파트너십 또한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교육기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론토 공립도서관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속 가능한 건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LEED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에너지 절약, 재활용, 물 절약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ESG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사회적 포용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 참여를 증진하고 소외된 계층에도 교육과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거버넌스는 앞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도서관을 위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도서관의 운영 방침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도서관의 특징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도서관 리빙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빛 리빙랩 네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성북구립 도서관 글빛 도서관인데요. 이제 글빛 도서관은 글빛 리빙랩을 추진을 하는데 아동, 청소년, 정보 취약계층 대상 ICT 특화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취지였고 인접기관인 서울시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도서관 소재지인 기름 일동 주민센터 등 주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은 성북구립 도서관 전체 차원에서 네트워크 사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는 메이커스 스페이스의 기능과 유사한 부분들이 같이 흡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성북구립 도서관은 성북구 마을마다 위치한 15개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 민간단체, 유관기관, 학교들이 주체로 함께하는 도서관 마을 네트워크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연결망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지역의 공통 관심사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리빙랩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이고 또 도서관은 적절하게 기관을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실제 마을인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북구 석관동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를 의제로 자발적으로 쓰담쓰담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시흥시 정왕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이제 정왕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북섬을 구해줄 어린이 히어로를 모집하여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개발 실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건데요. 여기에는 동화 작가가 이제 함께 진행을 해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총 3회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린이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해 도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연계했다는 점, 그리고 도서관은 어린이와 함께 문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주체를 성인에서 아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만드는 점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도서관의 리빙랩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폴란드 포즈난 포비에즈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를 실생활에 적용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는 도서관이 청소년과 아이들이 동반한 영육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역사회 및 전문가 의견과 연구를 거쳐서 도서관 내에 실험실을 만들고 적절한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데요. 코딩 워크숍이라던가 3D 프린팅 교육, 로봇 공학 강좌 등 지역 주민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들은 메이커스 스페이스 조성과 연결을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4차 계획에 있는 메이커스 스페이스 조성 부분과 리빙랩이 결합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웨덴 말메 도서관입니다. 이제 말메 시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분류 체계를 개발하도록 하는 워크숍을 도서관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사회과학 분류 체계가 아니라 상상력, 옛날 이야기, 야생동물 이런 카테고리로 자료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부터 리빙랩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주요 현황을 좀 보면요. KSDGs의 달성 노력을 보면 LESG 지표를 모두 활용한 사례는 사실 제가 모든 사례를 보진 못했지만 제가 찾은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로서의 비전으로 단위 도서관이 시행할 수 있는 바는 LESG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속가능한 목표로 ESG를 채택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환경과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서관 리빙랩 조성 같은 경우는 조성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호흡이 길지 못하고 프로그램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 사례로는 도시재생 그리고 문화특화형 조성사업, 마을 만들기,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유사성이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거점이 되고 책이라는 지역 매개가 있고 또 여기에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는 도서관 리빙랩은 지속 가능한 리빙랩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을 갖춘 리빙랩 조성을 도서관이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 시사점에서는 폴란드 포즈난 도서관은 도시의 리빙랩 조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인 공간으로 도서관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말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혁신과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 분류 체계라는 이제 도서관에서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실험을 시작함으로써 실천적인 리빙랩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이 핵심 사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이 되겠는데요. 저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s의 연계 서비스 그리고 도서관 리빙랩 조성 각각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서비스인데요. 이제 도서관 활력 지수의 실행과 인센티브 적용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도서관이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서관별 땡땡 ESGS의 수립, 단위도서관이 실행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도서관 리빙랩 조성에 관해서는 전국 도서관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가칭, 우리가 해결할 세상의 문제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드리고요. 활동가와 도서관의 연계 협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서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동네의 문제를 모집하고 함께 해결할 도서관 이용자 섭외 그리고 리빙랩은 단위도서관에서 진행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s 연계 서비스는 실천적 ESGS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활력 지수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LESG를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단위도서관이 모두 함께 이루어내야 하는 일입니다. 도서관 활력 지수는 SDGs 및 KSDGs에서 문화 기반 시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제 자료에 그 뒤에 붙인 부분에 전체 지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정부는 도서관 활력 지수의 지표, 측정 방안 확정, 도서관 통계 협조, 지표 측정 및 지수 발표 등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도서관 활력 지수에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해야 하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이 척도들을 제안하는 데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서관 활력 지수는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의 원년인 2028년까지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우수도서관 포상 및 전년 대비 성과의 폭이 높은
도서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땡땡 ESGS의 수립입니다. 모든 도서관이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은 바 각 도서관별 ESGS를 수립하여 실천 가능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DGs는 거대한 담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해외 사례와 같이 ESG로 좁혀 환경, 사회, 거버넌스로 구성하되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실천 전략부터 사서의 거버넌스 체계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경우 도서관 리빙랩과 엮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서비스 및 거버넌스 제공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 리빙랩 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출발해서 문제 발굴과 해결 실험실 제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도서관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같은 경우는 가칭 우리가 해결한 세상의 문제들이라는 포럼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리빙랩의 핵심은 네트워크로 공공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이 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네트워크의 시작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는 단위도서관과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의 조직들이 도서관 리빙랩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목표로 삼고 단위도서관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활동가와 도서관의 연계 협업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빙랩의 개념과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작업이 도서관과 사서에게는 생소한 작업일 수 있고 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엮어서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문화 전문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 혹은 문화원 등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위도서관은 첫 네트워크의 대상으로 지역문화 전문 인력 또는 지역 네트워크의 사업 유경험자를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 문화원 등 주 운영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위도서관에 드리는 제언입니다. 단위도서관에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실행을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도서관 활력지수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고 둘째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실, 리빙랩으로서의 역할 이행입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활력지수 LESGS의 이행을 위한 노력인데요. 단위도서관 역량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포용 역량, 친환경 역량, 지역 협력 및 사회공헌 역량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역량들이 도서관 평가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실제로 도서관 자체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로 보시지 말고 단위도서관의 어떤 도서관 활력지수라고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이행하고 있나라는 이러한 시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지켜나가야 할 리스트로서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점검한다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실, 리빙랩으로서의 역할 이행인데요. 첫 번째로 도서관은 실험실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빙랩으로서의 공간 제공, 그리고 거점 공간으로서 필요한 서비스, 디지털 역량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서관은 네트워크 거점, 네트워크 매개자,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포용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단, 문화원 등 매개 인력과의 협력을 하는 주체적인 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도서관은 함께할 기관의 중심으로서 리빙랩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실의 거점으로서 모든 프로세스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와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도서관 이용자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책에서 지혜를 얻어가며 네트워크와 실험을 통해 사회 문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도서관 활력지수 이행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역할 필요성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 방안 중에 우리 도서관 분야에는 처음 논의되는 자리일 것 같은데요. 고립 단절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 관련 제안을 주실 중부대학교 오성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오성경입니다. 저는 그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해소와 그리고 그 고독사 예방 관련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넘기나요? 먼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국내외 유사 사례 그리고 이 유사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서비스는 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 1,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 아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서비스 안에 이런 지역에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그 실행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고립 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교류 공간 조성과 그리고 위기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의 경우에는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과 좀 연관해서 살펴보면요. 이 3차 종합 계획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계를 넘는 서비스와 연계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때의 타겟은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여성, 노인, 구직자, 소외계층 서비스에 좀 강화를 두었다면 이번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은둔되고 고립된 계층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좀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든지 고립, 은둔, 배제, 외톨이, 니트족 등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중반에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었고 서구에서는 아무래도 좀 노인 집단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청년 집단에 좀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자, 이 고립은 관계에 대한 결핍 그리고 지지적 측면에서의 결핍을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태를 고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고립이 조금 심화되면 은둔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은둔은 고립이 심화하거나 또는 물리적, 정서적 격리 수준이 그 중할 경우를 은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요즘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고립, 은둔, 청년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1번이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았더니 이런 고립은둔 청년이 약 한 54만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연간 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무래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요.
삶의 만족도나 이런 정신 건강 등이 굉장히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립운둔 청년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고립운둔의 이유는 취업 실패,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로 이런 고립운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들은 80% 이상이 회복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런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족과 분리되거나 또는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부족하여서 이런 청년들의 이제 사회 진입에 굉장히 중요한 취업이 좀 많이 실패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삶의 경로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립 은둔 청년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고립 은둔 청년들이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중장년 노인으로의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고립운둔 청년 사례, 이제 이런 관리의 어떤 그런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담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어떤 활동들, 그리고 가족과 대인 관계의 회복들, 무엇보다도 사회 복귀를 시도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일 경험 관련 그런 어떤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장년의 이제 문제인데요. 사회적 고립이 되고 있는 이런 중장년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현재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장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혜택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취업 실패, 또 미혼, 이혼, 사별, 생활고, 지병, 우울증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추후에 고독사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중장년들의 고독사로 연결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에도 보면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노인 부부 가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세대 간의 연대나 세대 교류 확대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특히 이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정보화 기기 활용이나 생활정보 취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기 보급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자 친화적인 정보 형태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고독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자,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런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요. 2023년에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고독사 관련 조례도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독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자,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들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채 동거인 없이 사는 1인 가구가 그 주거지 내에서 홀로 사망한 다음에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 기간 방치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를 자, 고독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고독사의 유발 요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관계들이,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되어서 그 삶이 고립된 후 나타나는 게 이제 고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주민등록
그 등록 가구 수에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고독사의 증가는 이런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런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인 고립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고독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서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독사 대응과 생전에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광범위한 연계 추진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여건이나 특성 차이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또는 지역 주도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도시에서 고독사가 많을까요? 농어촌에서 많을까요? 농어촌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끼리 서로 챙기면서 살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 고독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 주도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런 고독사의 추이를 보면 점차 좀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노년 인구 증가와 나홀로 가족의 증가로 저희와 함께 공존하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5.3배나 많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장년 50대에서 60대가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 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자살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한 그런 어떤 고독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적 고립 해소와 그리고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려운 사례들은 도서관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경우에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대구의 더불어숲 도서관에서 2021년 대구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당탕탕 장터라든지 노는 엄마, 아우디, 청춘 텃밭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청춘 텃밭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고립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텃밭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에 방문하고 뭔가 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3번 도서관의 경우에는 2023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유당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북큐레이션 코너라든지 손글씨 코너,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이벤트 코너도 만들고 큰 글자 도서나 치매 예방 관련 도서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개방형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는 성산도서관의 경우에는 청년공간 온이라고 해서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나 그룹 스터디, 토론 이런 어떤 취업과 관련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월곡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싱글벙글 사랑방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고립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서 그 여러 가지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마 이런 고독사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한 도서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 중앙도서관에서 고독사 예방 교육 강연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대구 서구 가족센터에서 오늘은 내가 정리수납 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이 가족센터에는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1인 생활을 위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으로 나누어서
정리 방법도 알려주지만 이것보다 자, 홀가분한 삶을 위한 비움의 어떤 필요성,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비움의 기준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법인 굿하트 금천 재가노인 지원센터에서는 멋진 노년 뿜뿜이라고 해서 회상 기법을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과 그리고 월 1회 함께 식사하는 밥상 공동체,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SNS 교육 등을 진행하는 시니어 SNS 스타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용산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는 내가 쓰는 나사전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사전, 그죠? 이제 자서전을 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어떤 단어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결단을 함께 도출할 수 있는 집단 상담 방식 프로그램과 함께 접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단법인, 그러니까 좀 민간에서 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은둔 고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둔도 스펙이다. 은둔을 경험한 사람은 또 그런 어떤 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은둔을 스펙으로 바라보고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현재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더지 땅굴이라고 해서 시즈에서 고립운둔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고립운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들 간의 어떤 소통도 하고 필요한 정보들도 공유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응원하고 그런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개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사이타마타시 자살 예방 대책 도서관 캠페인을 들 수 있는데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마음의 건강센터와 이제 공통으로 개최해서 이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타미 토시가 그 국립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자살 예방 관련 도서 코너를 설치해서 이제 수면이나 우울과 관련된 그런 어떤 책들을 소개하고 대출하고 리플릿을 나눠주고 상담 창구들을 제공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서 이제 자살 예방 자료 컬렉션을 구성한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있었는데 이 태스크포스에서 자료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도서관은 그 자료에 대한 대출만 조금 진행한 게 이 사례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항상 관련된 자료들이 사서들이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많은데 자, 이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에서 자료들을 선정한 다음에 도서관은 이에 대한 자료 대출만을 이제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료들, 그리고 주변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한 사례들입니다. 자, 그리고 1인 노인 가구가 많은 영국 수완일의 이제 경우인데요. 이제 그 1인 노인 가구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이제 그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 개선을 위해서 뜨개질과 공예를 하면서 이런 어떤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또 넘어가서 살펴보면 자,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서관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독서를 통해서 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리딩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지
이제 모임을 주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앉아서 머물러서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리빙룸을 제공해 줌으로써 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독서라는 어떤 매개체로 하여금 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게임으로 즐거운 아침 시간을 보내는 베티 볼드 게임이나 또는 디지털 키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퍼슨 카운티 퍼블릭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자살 예방 워크숍을 실시하였는데, 자, 이 경우도 조금 특이한 점은 자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간병인과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타겟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진행을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그런 간병인이나 지역 주민들의 예방 차원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켄트 도서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도서관에 갈 수 없는 도서관 회원으로 대상으로 그 아이패드를 대여하고 자원봉사가가 방문해서 1:1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뭐 여러 도서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상 패키지나 또는 키트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억을 자극하고 토론을 장려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피페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모먼트 인 타임즈라고 해서 이제 영국에 있는 뭐 명절이라든지 1950년대 관련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뭐 영화도 보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도 하고 신체적인 활동도 하고 춤도 추고요. 그리고 게임 등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및 사회복지, 민간단체 중심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립되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소통 및 교류 공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 자, 무엇보다 이런 고립운동자가 안심하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회성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으로서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지금 가장 자각해야 되는 문제는 이런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립운동자가 아무래도 밖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 안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온라인이나 또는 모바일을 통한 그런 어떤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정책을 크게 제안하였는데, 먼저 사회적 고립 예방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연결 강화, 그리고 고립 단절 해소를 위한 지식 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고립 예방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연결 강화에서는 이런 시군 구별 사회적 고립 위험 지역 도서관에 지역 주민 간 연결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연결과 그리고 소속감을 지원해주고 지역사회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 기반의 소모임이나 도서 추천, 독서 플랫폼, 그리고 교육 학습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청년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이런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나 안내, 그리고 공부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 구성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도서관, 민간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보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도서나 정보 전시나 캠페인을 실시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심리 정서적 활력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당사자 파악 및 1대1 멘토 멘티 활동을 운영 관리하고 그리고 탈고립 은둔 성공 경험 청년이나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립단절 및 고독사 예방교육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에서는 이런 어떤 복지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방교육 차원에서 도서관이 조금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고독사나 자살 예방, 정신건강 관련 교육이나 강연을 실시하고 그리고 청년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사회 적응을 위한 일상생활 회복 교육 그리고 재학습,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요. 노인들을 위해서는 의료, 건강관리, 돌봄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 등을 실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고립은둔 위험군을 대상으로 소통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 응원하고 그리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모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행인데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삶의 가치나 고독사 예방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청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소통 교류 그리고 자기 돌봄 등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는 건강한 노년 준비나 그리고 자원봉사 촉진 지원 등을 위한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 아무래도 이런 고독사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 활용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요. 자, 먼저는 아무래도 고립, 은둔, 위험군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면으로 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증진과 가상의 공동체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다 할 수 없으니 이런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소통 교류 자조 모임 이런 어떤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적 사회적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운동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비슷한 연령 또는 선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자원봉사를 위한 외출과 신체 활용을 통해서 정신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도서관에서 어떻게 고립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과연 도서관에서 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4차 종합계획을 통해서 공동체 활력을 위해서 이런 어떤 고립은둔 위험에 있는 사람들 현재 고립은둔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도서관이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그들이 사회에서 새롭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참신한 그런 좀 방안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이 필요하고 공간 또 프로그램 서비스 확장 필요성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워킹그룹 위원께서 앞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우리 도서관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그리고 운영 사례를 공유해 주실 두 분의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활력지수 도입 사례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송민선 부장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구립도서관 LESG 도입 사례를 오늘 공유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사업부 부장 송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제 앞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입 배경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환경 문제와 함께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ESG 경영이 공공기관에서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2021년부터 저희 기관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인데요. 21년부터 이미 ESG는 도입이 됐고 도서관도 이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됐고 ESG에 대한 공단의 참고 봉사를 도서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제 좀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이제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서 ESG 경영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도서관들이 모여서 도서관 CO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례들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뭘 적용 가능할 건지 좀 실천 가능성에 좀 주안을 뒀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거기에 주안을 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대문구가 약간 탄소 중립 선언 그런 게 조금 중심이 되는 도시라 거기에 좀 초점을 두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도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체계 양립입니다. 저희가 이제 ESG를 도입하면서 그럼 이제 도서관 운영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봤는데요. 먼저 국가도서관위원회 LESG 연구보고서가 2022년도에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하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동대문구가 살릴 수 있는 건 뭘까? 좀 고민을 해서 동대문구형 LESG로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구민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도서관이고요. 그래서 L을 그냥 도서관 그 자체로 받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핵심 가치로 해서 전략과 세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체계 확립인데요. 핵심 과제는 이제 핵심 가치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환류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핵심 과제 및 사례입니다. L 도서관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도서관의 기본 인프라에 좀 내실화를 기하자라는 것과 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라는 거에 주안점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도서관 운영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장소 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4일은 안전의 날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서인 이제 우리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별 직원 역량을 개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어느 도서관이든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강화인데요. 아마 이것도 서울시 안에서는 동대문구가 유일한 것 같긴 합니다. 28개 이제 도서관들이 모이는데 사립, 구립, 그다음에 교육청 도서관, 학교 도서관 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교육지원청의 담당 공무원, 구청 공무원까지 모두 한 자리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탄소 중립 그린 도서관 실현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린 도서관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 에코 라이프를 실현하고, 세 번째는 그린 마케팅 실현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도 연구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탄소 중립 그린 도서관 선언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어서 탄소 중립 날을 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장님도 모시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자들도 다 모셔서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한번 공유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환경보호 마술 공연을 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의 종이컵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텀블러 지참 시에는 무료 한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 사회 부분인데요. 포용을 통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노동 환경 및 인권 존중, 그다음에 안전한 사회, 안전한 도서관 확립, 도서관 복지 실현 및 디지털 리터러시 제공, 지역과 함께 하는 도서관인데 저희도 회사에 이제 노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노조와 함께 노사 좀 상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장 문화도 좀 개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서관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옆에 사진을 보면 재난 대비 소방 합동 훈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날 오신 도서관 이용자분들 전부 도서관 불을 다 소등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소방대원들도 모두 출동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안전보건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복지 실현 부분 관련해서는 지식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독서 보조기기 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도서관 내부 직원들 또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는 이제 저희가 동대문구 도서관들은 도서관마다 자기 도서관 정보뿐만이 아니라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 고독사 1인 가구 되게 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동대문구도 역시 주민들의 50% 이상이 벌써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16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16개 기관이 단지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고 복지관, 경찰서, 그다음에 병원, 이제 저희 대학병원이 또 동대문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시립병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분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대기업 2곳. 그렇게 해서 16개 도서관까지 16개 기관이 협의체를 해서 어떻게 하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지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부분, 지배구조인데요. 여기서는 신뢰받는 도서관 거버넌스 확립입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좀 투명성에 맞췄는데
먼저 첫 번째 청렴하고 투명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도서관 운영 체계 구축이고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 주도 도서관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진을 보면 동대문구는 청렴을 위한 레드 휘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익명으로 언제든지 부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 도서관에서는 구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 서가도 이제 구성을 해서 구민들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부, 시, 구 정책을 반영을 도서관 연간 계획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플라이북이라는 이제 기업과 업체와 이제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동대문 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이제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솔로몬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로드맵인데요. 로드맵은 크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눠집니다. 도입기에서는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장에 좀 목표를 뒀고 성장기에서는 도서관 활력 지수 전략 체계 고도화에 좀 초점을 둬서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목표를 뒀고요. 성숙기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서관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공유 가치인 사회문화 가치까지 극대화하는 거에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끝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LESG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서관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도서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셋째 사회적 역량력 확대를 통한 도서관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등대하고 네 번째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 및 공공 가치 창출을 통해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의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앞으로도 동대문구는 지속 가능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동대문구형 도서관 활력 지수 도입 배경과 개발 과정, 로드맵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고립 단절 해소 정책을 서울시 복지재단 오문준 연구위원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오문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제목은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그 도서관의 어떤 사회문화적 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단절 해소 정책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요. 사실 뭐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에서도 이제 삶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어떤 범위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종합계획에서도 반영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서관의 역할 자체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점점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서울시의 사회적 고립 지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그 뭐 다양하게 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저 배경적인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관계망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의 어떤 정책 환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OECD 사회관계망 지표에서도 사실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 평균이 91% 정도 되는데 한국이 약 한 80%로 38위입니다. 그 사실 영미형 국가들이 상당히 좀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도 영국이 93%로 22위이고요. 일본이 89%로 29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많이 그 사회적 관계망 지표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돼서 사망까지 이루는 경우에 그 어떤 누구의 지원도 없이 사망 후 발견하는 고독사로 이제 직결이 되고 있는데 뭐 21년도에 사실 3,378건으로 이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연평균 한 8.8%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독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죽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인간의 존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죽음인데요. 이런 것에도 이제 죽기 전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5년간 고독사 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상당히 뭐 이 연평균 한 8.8%라고 하는데 상당히 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도 약 한 1% 정도는 고독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에서는 오른쪽에서 이제 경기 지역에서는 한 713명, 서울은 619명 정도인데 그 대전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이 보통 한 1% 정도인데 대전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1.6, 1.5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독사는 이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로 찾아봤을 때도 고독사는 50대에서 60대 정도가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정도는 20, 30대 연령대에서는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여기서 저희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는 특히 그 5, 60대 남성에 대한 어떤 고독사 예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주택, 아파트 등등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했었을 때 그 신고자들을 좀 살펴보면 그 형제자매나 임대인 등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최초 발견자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웃 주민이잖아요. 어떤 형제자매나 임대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웃이나 어떤 지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독사에 대한 어떤 예방 관리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심도 깊게 좀 접근을 해보면 상당히 이웃에 대한 이웃이 어떤 고독사 위험 인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기제로 활용된다라는 점도 연계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은 뭐 지역 주도형으로 대응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좀 실태 조사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근거 기반의 어떤 예방 정책을 추진하자.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부는 이제 고독사 발생을 감소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발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그리고 고독사의 어떤 연령대를 고려해서 좀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좀 연계하자, 그리고 예방 관리에 대한 어떤 기반을 구축하자라는 큰 골자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이 4가지에 따른 어떤 그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도 각 과제 그 정책 과제별로 한 3개에서 뭐 한 6개까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사실 고독에 대한 고독사나 고립, 사회적 고립, 은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중앙 정부보다는 먼저
그 박원순 시장 때부터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조금 시작이 됐었던 어떤 특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스트리 오브 로니스라고 해가지고 외로움 장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영국에서는 이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외로움 장관을 만들기도 했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고립 은둔 그 담당 장관을 임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부터 고립 은둔국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실 안에 국 단위 하나의 국장님 아래 그 각 팀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사실 지자체 중에서는 좀 제일 먼저 고립 은둔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중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1인 가구가 상당히 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도 2017년에 비해서 21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어떤 그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그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큰 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별은 이제 여성이 한 53%, 남성이 한 46% 정도로 이제 여성이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남성은 이제 30대가 뭐 한 27%, 그리고 20대가 24%,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28%, 20대가 28%, 30대가 1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상당히 20, 30대 쪽에 좀 초점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서울시 고독사 그 연령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왼쪽이 이제 남성 연령이고 오른쪽이 이제 여성 연령입니다. 상당히 좀 남성들이 5, 60대에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70대 5, 6, 70대까지만 해도 그 뭐 거의 이제 여성들보다 상당히 많이 고독사의 어떤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고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 고립도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2009년에서부터 21년도까지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성별 연령별 어떤 사회적 고립도에 대한 부분들도 남성이 좀 더 여성보다는 사회적 고립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립에 대한 사전적 의미나 그 세부적인 개념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 없거나 어려울 때 도움이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라는 부분들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하고자 하고 있는 일이 실패를 했다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낭패를 보고 있다라던가, 그리고 차별, 배제,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사실 실망이나 배신, 갈등, 소외, 여러분들도 사실 삶을 일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많이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인간관계가 서로 멀어지고 뭐 친척 간에서도 서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면서 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전망, 그리고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립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 어떤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신체 건강이나 질병 관리, 질병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명 위협이나 어떤 자살에까지의 어떤 행태로 또 전환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어떤 취약은 사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됐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거 문제나 건강 문제, 생계 문제, 그리고 어떤 죽음의 위험의 어떤 등등의 어떤 취약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 가구의 어떤 유형은 사실 뭐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발적 고립 후에 이제 고착형,
대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각종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생애 사건 후에 고립되는 형이라는 부분들로 유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성 질환 후에 나타나는 어떤 고립형,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립 유형을 나눈 것은 이 유형별로 사실 좀 다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었고요. 사실 첫 번째 자발적 고립이나 이런 고립 후의 고착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기제는 결국엔 이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 나타나는 어떤 생애 사건이나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고립 형태들은 그리고 만날 수 있으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언제든지 찾아가면 지원을 해달라고 손을 벌리진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찾아가고 뭐 다른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라도 접근을 해야만 마음을 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서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첫 번째 이제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그리고 시범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고, 뭐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뭐 사회적 고립 가구 주민 관계망 형성, 이웃 살핌이 민간 시범 사업 있다, 뭐 등등이 있고요. 지자체별로도 종로구, 관악구, 성동구, 강북구가 각 이제 지자체의 어떤 현황에 맞추어 가지고 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뒤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에 사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정책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 고립을 거부하는 가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부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두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거부하시는 게 한 36% 정도가 되고요. 안부 확인조차도 거부하시는 분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행정조사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거부하시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뭐 병원 진료나 가사 돌봄 이런 것들은 약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를 하는 유형들도 찾아보면 접촉이나 어떤 방문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나 소통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 지원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접촉, 관계, 서비스에 대한 거부에 대한 유형들도 있고, 사실 접촉 자체를 거부하면 관계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리고 서비스도 지원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접촉을 계속 이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멈추면 고독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접촉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이제 줄여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그 다음에 관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최소한의 연락처를 좀 준다라든지 하는 홍보지를 계속 준다라든지 하는 어떤 최소한의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게 되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거부인들에게도 사실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천천히 다가간다면 이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 가구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사실 제가 도서관 쪽에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첨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도서관에서 마주할 수 있는 대상은 딱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고립의 어떤 위험 대상자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에서 좀 더 도서관에서 뭔가의 도서관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각 지역 뭐 서울에서도 사실 어떤 뭐 성북인가요? 이런 쪽에서는 지역복지관하고 성북의 그 지역복지관하고 그쪽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좀 연계를 해서 관련돼서 좀 도서관에서 공간을 좀 제공해 준다거나 하나의 어떤 거점 역할로서 좀 활동도 하고요. 결국에는 또 그 지역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연결망의 공간 거점 역할을 해주시는 도서관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도서라는 그 매개 도구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서관 내에서 좀 다른 어떤 뭐 날짜를 이렇게 무슨 날 해가지고 정하시듯이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좀 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또 도서를 좀 배달을 하면서 도서 배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회적 그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해서 그 지역복지관하고 구청하고 뭐 서울시하고 다 연계를 해가지고 이걸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발굴을 위한 기지로서도 활동할 수도 있고요. 각 그 구청마다 동지보협이라고 해서 지역보장 그 협의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그런 어떤 협의체가 작동이 될 때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취약계층들에게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삶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도서관이 좀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는데 좀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뿐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회적 고립 해소에 대해 있어서 당사자만 사실 생각했었는데 이웃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봐야 할 아이디어도 좀 같이 주셨습니다. 예, 잠시 5분간 휴식 후 패널 토의 등 이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분인데요. 30분에 다시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자와 패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토의의 좌장은 백영재 분과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패널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도 1부와 마찬가지로 한 20여 분 정도 시간이 토론할 시간은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2부의 주제는 이제 발표와 발제를 다 들으셨다시피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는 결국 ESG나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SDGs와 관련된 주제를 도서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고, 또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는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분야는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를 많이 못 들었었는데 고립 운동 고독사와 관련된 이제 주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나와 계신 그 위원님 및 또 패널께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예, 오후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그 사회적 약자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혹시 뭐 기대를 갖고 사실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글쎄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도서관이 모두가 다 공공도서관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건복지부 쪽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문체부 쪽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도서관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 기관들이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1호 남목에 의해서 장애인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사서수를 이제 그 확충하는 데 주 목적이 아마 두었던 것 같고요. 다 뭐 좋죠. 사서 확충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장애인 도서관에는 점역사, 교정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점자 프린터 등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야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법상에서는 전혀 이게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오직 사서만 규모에 따라서 다 갖춰 놓으면은 장애인 도서관 등록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나 또는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회는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가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에 당연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뭐 수능 장애인을 학생을 위한 대체 자료는 뭐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또는 뭐 신간도서라든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원하는 그런 도서들은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향후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장애인 도서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공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는 제공하지 않겠다 한다고 한다면은, 이 법이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하고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공공도서관에서도 장애인 도서 제작이라든지 또 도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서관 법에 대해서 사실은 그 문의를 주신 것은 혹시 이용미 사무관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오늘 사실 논의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어서 저희 패널들이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먼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 4차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의 추진 과제를 저희가 아까 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자료집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워킹 그룹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종합 계획에서 현장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은 약간 제로 베이스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 종합계획에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워킹그룹의 주제가 아닌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법령상의 공공도서관의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제 기준 등록에 대한 부분이 문체부인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와의 이제 여러 가지 소통 채널로 지금 법률은 있지만 이제 가이드라인 지침 그다음에 실행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사안들을 다 협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좋은 소식은 아무래도 우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이제 기관장님도 오셨고,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이제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이 됐고, 그 안에 우리 법에 보시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모든 시책 수립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도서관에서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 장애인 파트가 이제 빠졌거나 등록이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장님도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4차에 있기 때문에 1, 2, 3차에는 시설 중심에 대한 부분, 시설 장사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커싱이 됐기 때문에 과제도 우선순위로 뺐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영역에 지역 주도에, 지금 말씀하셨던 등록제, 지역 중심에 이런 부분들이 뒤에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도서관의 등록 말고도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소관부처 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중앙이 협력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다양한 논의 채널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 대표 도서관, 특히 서울 도서관 같은 경우 내년부터 등록이 되지 않는 도서관, 사서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예산을 주지 않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전달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나 우리 공공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시행령이 좀 개정이 돼서 장애인 도서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도 제공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인데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메일로 받을 수 있냐고 저희 도서관 협회에서 물었는데 자료를 미리 제공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메일로 전달해 왔었고요. 그렇다면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 파일로라도 이걸 좀 제공해 줬어야 됐고, 또 저시력 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라도 제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안 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이러한 착오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장애인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도 이용민 성우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발전 종합 계획상에서는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버전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를 아마 대체 자료를 제공을 못 받으셔서 이제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려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도서관 법상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논외의 얘기긴 하지만, 오늘 워킹 그룹하고는 사실 다른 주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장애인 도서관이 도서관법이 계속 개정됐을 때 별도의 관종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는 공공도서관에 소속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법은 이제 공공도서관 안에서 장애인 서비스가 언급이 돼 있고, 다만 이제 17조의 광역도서관 17조 24조인가요? 거기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 설치를 통해서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그 기준 및 지침 제정하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실행 과제들을 좀 도출하도록 돼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종들도 사실 도서관법은 가장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주 세밀한 그 지원이라든가 실행안들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걸로 가름을 일단 하고요. 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여전히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도 지금 거의 50여 분 가까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보고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패널분들께 그럼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이라서 오늘 얘기가 나왔던 여러 주제 중에 고립, 은둔, 고독사 관련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서관 이용자 말고 도서관 비이용자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시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도서관에 오시게끔 하느냐, 막 이 부분도 막 엄청 어려워하는데, 심지어는 고립 은둔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되게 그 숙제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에서 가장 첫 단계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처음 시작 단계에서 무엇부터 좀 챙겨봐야 될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발표를 아니면은 뭐 준비하실 시간 동안 아무래도 오문준 위원님께서 더 전문가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좀 찾아나가는 것도 힘든 실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고독사 위험 가구를 찾아낸다라는 거는 사실 도서관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좀 손쉬운 접근으로 제가 아까 제시했던 것은 어떤 뭐 취약계층에게 도서 지원이나 도서 배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좀 더 거기서 좀 감지되는 것들을 좀 찾아냄으로써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도서라는 것이 그냥 매개 도구로서의 이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제가 접근을 했고, 사실 제가 아까 뭐 크게 이제 도서관에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험 대상 당사자하고 그 발굴의 기재인 이웃이라고 했었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를 읽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고독사 가정에 대한 고독사 위험 가정이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 주민으로서 지역의 공동체 구성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로서 하나의 좀 그 메인 경로로서 사실 작동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이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첨언하자면 그 도서관은 사실은 그 지역 주민 간 연결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나 아니면 가족센터나 뭐 이런 곳에서도 이런 고립운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그리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원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도서관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료 개발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도서관의 가장 중요했던 기능인 자료나 정보에 대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자료와 정보들을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이런 고립운둔 위험군이나 아니면 현재 이렇게 고립되고 운둔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온라인 아니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이런 고립운둔 주제와 관련해서 그 도서관에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그 분이 계실까요? 예, 송관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저희 도서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까 16개 기관의 협의체가 1인 가구를 위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마련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은 그분들이 도서관까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발표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그분들 역시 정보 소외 계층에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들은 있거든요. 구청이나 그다음에 보건소랑 그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복지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약간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조금 집약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오늘도 그 1인 가구에 대한 심리 특강을 저희 도서관에서 저녁에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저희가 그분들 정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협의체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각각 기관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들이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례 관리를 또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는 곳들에서는 또 그렇게 1:1 매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약간 비슷한 유형이라고도 보여지는데 항상 이런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의 특징이 개량화하기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도서관에서는 예산 투입이 어려운 또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 한 분이라도 도서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도서관에서 뭐 사채발전 종합계획에 나와 있어서라기보다도 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세요. 아까 그 우리 노수경 연구위원님께서 그 ESG라든가 뭐 친환경 디지털 포용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이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했던 이 도서관 활력 지수를 연구를 했던 당사자로서 좀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도서관에서 해야 될 것들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연구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도서관에서 좀 관리해야 될 지표는 무엇일까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송 부장님께서는 이걸 진짜 현장에 적용을 해보신 사례가 됐는데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갈등은 없으셨는지 이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제출했던 발표 자료 뒷면에 그 LESG 지표의 그 전체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많은 지표들을 도서관에서 모두 이제 하나하나 챙기실 수 있을까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지표 중에서 도서관 통계 때문에라도 입력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위 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디지털 역량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리빙랩과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역량 부분에서 인터넷 책 서비스 활용 체계라던가 인터넷 서비스 뭐 디지털 역량 강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도서관이 준비해왔던 부분들이고 또 충분히 지금 여기서 이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접목을 하시게 된다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친환경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중요도를 두기보다는 이미 실천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제 많이 방문을 해보면은 물을 아끼고 있거나 뭐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중간에 뭐 꽃을 심고 이거를 가꾸고 있다거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이미 실천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체크하는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도서관에서 이거 처음 할 때는 처음에 그냥 ESG라는 말 자체가 무지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6월 24일이 그 ESG라는 단어가 나온 지 20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무지 생소했고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저희는 처음에 COP를 도서관 자체에서 만들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저희 이제 모 기관인 공단에서 이거에 관련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외부 교육을 가서 좀 ESG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와라 해서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좀 사전에 좀 수강을 하게 했었고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직원들하고 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OP 하면서 자유 토론을 하면서 근데 어쩌면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다시 ESG에 맞게 좀 재편성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은 앞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공모 사업들이 도서관들이 많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거기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공모 사업이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것도 길이의 인문학처럼 꾸준히 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모 사업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서들은.
그랬을 때 정말 ESG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닐까. 우리 도서관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거를 좀 찾아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지속 가능한 정말 실천 가능한 거.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동대문구 정부화도서관 관장을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정부화도서관 같이 좀 직원이 많은 도서관들은 괜찮은데 직원이 되게 별로 없는 열악한 도서관들도 실은 많아요. 그랬을 때 저희 동대문구에도 마찬가지고 저희처럼 다 큰 도서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들 중에서 좀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 도서관 한 개의 도서관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도서관들이 모여서 함께 이거를 풀어나간 거기 때문에 실은 직원들의 반발 그거는 없었고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한 걸 좀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볼까 거기에 좀 한 뜻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연구자로서 연구한 결과가 현장에 이렇게 딱 적용되면 그만큼 뿌듯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대문구에서 이런 시도를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들이셔서 이렇게 잘하는 도서관에는 이렇게 패를 딱 하나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그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신 패널님 및 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플로어에서도 또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요. 이용미 사무관님께서 또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세미나를 마치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의견은 10월까지 진행되는 우리 워킹그룹의 사안별 정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내외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3일차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오픈 세미나 2일차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